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돈이 주는 쾌락과 인간 불신에 빠져 모든 것을 탕진하고 가족까지 잃었습니다. 돈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라는 그의 절규. 지옥에서 다시 피어난 로또 5연속 당첨자의 극적인 치유 실화가 시작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지하 단칸방입니다. 천장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어요. 창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에 놓인 양동이에 뚝뚝 떨어집니다. 방 한가운데 낡은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앞에 50대 초반의 남자 김상만이 앉아 있어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앉아 있지만 시선은 허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상만의 얼굴은 수척해 보입니다. 눈가는 푹 꺼져 있고 뺨은 거칠게 패여 있어요.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듯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어요. 테이블을 잡으려 해도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방 구석에는 빈 소주병 5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 옆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어요. 옷가지들이 구겨진 채 바닥에 널려 있고 빨래는 한쪽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하 주차장의 어두운 천장만 보여요. 상만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는 1년 전에 75억 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고 떨리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쓴 웃음을 짓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더니 구겨진 종이 5장을 꺼냅니다. 로또 용지들입니다. 이게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아니, 파괴한 거죠. 상만은 용지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습니다. 각각의 용지에는 당첨 날짜가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용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작년 3월 15일 첫 당첨이었습니다. 15억 원. 두 번째 용지로 손가락이 움직여요. 6월 20일 두 번째. 20억 원.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용지를 차례로 가리킵니다. 9월 5일 18억. 11월 10일 12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8일 10억. 상만은 손을 떨며 용지들을 모읍니다. 총 75억 원이었어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죠. 그는 용지를 쥐어 찢으려다가 멈춥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려요. 근데 찢을 수가 없네요. 이게 제가 얼마나 미쳤었는지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용지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상만은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화면을 켜고 사진첩을 엽니다. 이것 좀 보세요. 카메라에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진은 행복한 가족 사진이에요. 아내와 2 자녀가 놀이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깁니다. 이건 제가 산 아파트예요. 35평짜리 새 아파트였죠. 깨끗한 거실과 넓은 베란다가 보이는 사진입니다. 또 넘깁니다. 이건 외제차. 8천만 원짜리였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흐릿한 조명 아래 술잔들이 가득한 테이블 사진이에요.
이건 강남 유흥업소에서 찍은 겁니다. 하룻밤에 500만 원씩 썼어요. 상만의 목소리가 더 떨립니다. 화면을 계속 넘기자 카지노 칩 더미가 나옵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마카오 카지노였죠. 한 번에 5억을 날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다음 사진은 CCTV 캡처 화면입니다. 거실에서 남자와 여자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보여요. 이건 집에 제가 몰래 설치한 CCTV예요. 아내를 의심했거든요. 상만은 눈을 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죠. 마지막 사진은 은행 통장 잔고 화면입니다. 잔액 4,753만 2천 원. 75억이 이렇게 됐습니다. 5천만 원도 안 남았어요. 상만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예요. 발소리가 상만의 방문 앞에서 멈춥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김상만 씨, 거기 계시죠?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관리인이에요. 이번 달 관리비 아직 안 들어왔어요.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상만은 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상만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옵니다. 다음 주라고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리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어요. 정 안 되시면 다른 데 알아보셔야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관리인은 한숨을 크게 쉬어요. 참, 그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여기까지 오시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상만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려요. 한참 후 그는 손을 내리고 다시 카메라를 봅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상만이 묻습니다. 75억 원 때문입니다. 그 돈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쥡니다. 아니, 제가 스스로를 죽인 거죠. 상만은 테이블에 놓인 로또 용지를 다시 봅니다. 이 종이 5장이 제 인생 전부를 앗아갔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어요. 가족도 집도 건강도 자존심도 모든 걸 잃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지하 주차장의 어두운 모습이 보여요. 1년 전 저는 택배 기사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과 함께 웃었어요. 창문에 이마를 기댑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죠. 양동이에 빗물이 또 떨어집니다. 뚝, 뚝, 뚝. 규칙적인 소리만 방 안을 채웁니다. 상만은 다시 테이블 앞으로 돌아와 앉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봐요. 어떻게 75억이 저를 파괴했는지, 어떻게 돈이 저주가 됐는지,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혹시 당신도 로또를 사나요? 상만이 묻습니다.
당첨되길 꿈꾸나요? 제발.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조심하세요.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상마는 손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하 단칸방은 더욱 어두워지고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소리만 커집니다. 상마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1년 반 전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입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려요. 삐삐삐삐. 김상만은 눈을 뜨고 이불을 걷어냅니다. 옆에서 아내 박정희가 작게 신음하며 뒤척여요. 벌써 시간이야? 상만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응, 나 일어나야 해. 세면대 앞에 선 상만은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에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가 보여요. 주름이 몇 개 있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작업복을 입어요. 파란색 택배 회사 유니폼입니다. 부엌에서는 정희가 일어나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으로 도시락 쌀게요. 정희는 냉장고에서 반찬통들을 꺼냅니다.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도시락 통에 밥을 담고 반찬을 정성껏 넣어요. 고마워. 점심 잘 먹을게. 상만이 말합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무리하지 말고. 정희는 남편의 외투를 챙겨줍니다. 알았어. 저녁에 보자. 상만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엽니다. 빌라 주차장에는 낡은 1톤 트럭이 서 있습니다. 택배 회사 로고가 붙어 있는 차예요. 상만은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택배 집화장에 도착한 상만은 오늘 배송할 물건들을 확인해요.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모두 217개입니다. 오늘도 많네. 상만은 혼잣말을 하며 상자들을 차에 싣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아파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만은 멈추지 않아요. 1시간 후 모든 상자를 차에 싣고 배송지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집은 아파트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형 아파트예요. 상만은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숨이 차지만 계속 걸어요. 초인종을 누릅니다. 택배입니다. 문이 열리고 30대 여성이 나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상만은 웃으며 대답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집. 상만은 쉬지 않고 배송을 이어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엽니다. 정희가 싼 도시락은 정갈하고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상만은 혼자 말하며 숟가락을 듭니다.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자 집에서 느끼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밥을 천천히 먹으며 상만은 주변을 둘러봐요. 공원에는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에요.
도시락을 다 먹고 상마는 다시 배송을 시작합니다. 오후 내내 집집마다 택배를 전달해요. 어떤 집에서는 감사하다며 음료수를 건네기도 합니다. 기사님 힘드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70대 할머니가 웃으며 말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마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저녁 7시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상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뿌듯해요. 오늘도 성실하게 일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깁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예요. 다녀왔어. 상만이 말하자 정희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고생했어요. 씻고 밥 먹어요. 거실에서는 대학생 아들 민준이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 딸 수지는 책상에서 공부 중입니다. 아빠 왔어? 민준이 고개를 돌리며 인사합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괜찮아. 너는 공부 잘 되고? 네, 과제 거의 다 끝났어요. 수진도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아빠 배고파요. 빨리 밥 먹어요. 알았어. 상마는 웃으며 욕실로 향합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여 앉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말합니다. 식사를 하며 정희가 말을 꺼냅니다. 민준이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왔어요. 얼마야? 380만 원이요. 상마는 잠시 숟가락을 멈춥니다. 알았어. 다음 주까지 마련할게. 수진이 끼어듭니다. 아빠 나도 학원비 내야 해요. 이번 달 거 아직 안 냈어요. 학원비는 얼마인데? 45만 원이요. 상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도 알았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이자도 다음 주에 나가요. 85만 원. 상마는 밥을 먹다가 잠시 멈춥니다. 통장 잔고를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이번 달 택배 수입이 320만 원 정도입니다. 걱정 마. 어떻게든 해결할게. 상마는 밝게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옵니다. 매달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가는 게 15년째예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고 수지는 휴대전화를 봅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가요. 상마는 소파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풉니다. 허리가 욱신거리고 무릎이 아파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밤 10시가 되자 수진이 먼저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빠, 엄마, 저 먼저 잘게요. 그래, 잘 자라. 민준도 노트북을 닫습니다. 저도 이제 자야겠어요. 내일 오전 수업 있어요. 알았어, 푹 쉬어. 정희가 거실로 나와 상만 옆에 앉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괜찮아. 당신도 고생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텔레비전을 봅니다. 광고 시간에 로또 판매 광고가 나옵니다. 화려한 음악과 함께 당첨자들의 행복한 모습이 보여요.
1등 당첨금 15억 원.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정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저거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 근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상만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만의 일상은 똑같이 이어집니다. 새벽 5시 기상 배송, 점심 도시락 배송, 저녁 귀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상만은 불평하지 않아요.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은 함께 마트에 갑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식품 코너를 돌아요. 이거 사요, 아빠. 수진이 과자 봉지를 들고 조릅니다. 그래, 담아. 상만은 웃으며 장바구니에 넣어줍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며 상만은 통장 잔고를 생각합니다. 오늘 장 본 금액이 12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편의점을 지나갑니다. 잠깐만. 상만은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며칠 전 70대 단골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배송을 마치고 나올 때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기사님 늘 고생하시는데 이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상만은 그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로또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번호를 찍어준 거예요. 로또 살 돈도 없는데 할머니가 주셨으니 그냥 내야겠지. 상만은 계산대에 용지를 내밉니다. 로또 한 장이요. 이미 번호 찍혀 있어요. 점원이 용지를 받아 기계에 넣습니다. 삐 소리가 나며 용지가 인쇄됩니다. 1,000원입니다. 상만은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줍니다. 집으로 돌아와 상만은 로또 용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당첨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할머니의 호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산 것뿐입니다. 일주일이 흐릅니다. 토요일 저녁 가족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오후 8시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됩니다. 어머, 로또 추첨이네. 정희가 말합니다. 여보, 로또 샀다고 했잖아요. 번호 확인해봐요. 아, 맞다. 어디 뒀더라? 상만은 서랍을 열어 로또 용지를 꺼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공이 하나씩 나옵니다. 7번, 14번, 23번, 29번, 35번, 42번. 보너스 번호는 16번입니다. 상만은 자신의 용지를 봅니다. 7, 14, 23, 29, 35, 42. 모든 번호가 맞습니다. 상만의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이거. 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희가 놀라서 다가옵니다. 왜요? 뭔가 맞았어요? 이거. 다 맞은 것 같아. 뭐라고요? 정희는 용지를 빼앗듯 가져가 확인합니다. 그녀의 눈이 커집니다. 여보, 이거 1등이에요. 1등. 민준과 수진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진짜요? 정말 1등이에요? 온 가족이 용지를 둘러싸고 다시 확인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번호가 정확히 맞아요. 1등 당첨금은 15억 원입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찹니다. 아빠 대박. 엄마, 우리 당첨됐어.
가족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합니다. 상마는 로또 용지를 손에 쥐고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15억 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날 밤 가족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밤이에요. 상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월요일 아침 상마는 정희와 함께 로또 본사를 찾아갑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깨끗한 건물이에요.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상만의 손에는 로또 용지가 꼭 쥐어져 있습니다. 당첨금 수령 창구에서 직원이 용지를 확인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 맞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해요. 당첨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약 10억 8천만 원입니다. 상만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습니다. 통장 번호를 알려주시면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말에 상만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냅니다.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3영업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건물을 나섭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상만과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여보, 꿈 아니죠? 정희가 물어요. 꿈이 아니야. 진짜야. 상만은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3일 후 휴대전화로 입금 알림 문자가 옵니다. 입금 10억 8천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상만은 문자를 보고 또 보며 숫자를 세어봅니다. 0이 8개예요.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가장 먼저 상만은 은행을 찾아갑니다. 전세 자금 대출 1억 5천만 원을 전액 상환합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하시겠습니까? 은행원이 확인합니다. 네, 전부 갚겠습니다. 상만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대출 상환 완료 확인서를 받는 순간 상만은 눈물을 터뜨립니다. 1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빚이에요. 매달 이자를 내며 숨이 막혔던 그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행원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 다음 상만은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서울 외곽의 새 아파트 단지예요. 35평형 아파트를 둘러봅니다. 깨끗한 거실, 넓은 베란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마음에 드시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묻습니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현금으로 전액 매입합니다. 5억 2천만 원입니다. 전액 현금으로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중개인이 놀라며 말해요. 상만은 뿌듯한 표정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한 달 후 이사하는 날입니다. 가족은 새 아파트 거실에 모여 앉아 있어요. 가구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집이 채워집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진짜 집. 정희는 감격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요. 엄마, 내 방 진짜 커. 수진이 방에서 소리칩니다. 민준도 자기 방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어요. 아빠 덕분에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상마는 가족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상만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손에 쥐어진 10억이라는 돈의 무게, 빚을 갚는 통쾌함, 새 집을 사는 기쁨.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어느 토요일 상마는 혼자 편의점에 갑니다. 로또 판매대 앞에 섭니다. 한 장만 사볼까? 상마는 용지를 꺼내 번호를 찍습니다.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지난번에 당첨됐던 번호 근처의 숫자들을 선택해요. 다음 주에도 편의점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2장을 삽니다. 그 다음 주에는 5장. 점점 사는 장수가 늘어납니다. 정희가 눈치를 챕니다. 여보, 로또 계속 사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1~2장씩. 상마는 애써 태연한 척합니다. 이제 그만 사요. 우리 충분히 행복해요. 정희의 말에 상마는 짜증을 냅니다. 1~2장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내 돈인데. 그 말에 정희는 입을 다뭅니다. 예전에 상마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3개월이 흐릅니다. 어느 토요일 밤 또다시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옵니다. 상마는 소파에 앉아 이번 주에 산 10장의 용지를 꺼냅니다. 하나씩 번호를 확인해요. 3번째 용지를 보는 순간 상만의 몸이 굳어집니다. 3번, 11번, 19번, 27번, 33번, 41번. 모든 번호가 맞습니다. 또다시 1등이에요. 여보, 여보. 상만이 소리칩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뛰어나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또 됐어. 또 1등이야. 상마는 용지를 흔들며 말합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용지를 확인하고 텔레비전 화면을 다시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또다시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이번 당첨금은 20억 원입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2번이나. 정희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민준과 수진도 경악합니다. 아빠, 이거 진짜 실화예요? 로또가 2번이나 되는 게 가능해요? 그날 밤 가족은 다시 한번 흥분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당첨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뭔가 믿기지 않고 불안한 감정이 섞여 있어요.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수군거려요. 저 집 남자 로또 2번 당첨됐대요. 세상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부럽네. 우리는 한 번도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이 말을 겁니다. 김씨, 로또 2번 당첨됐다면서요? 축하해요. 아네. 감사합니다. 상마는 쑥스럽게 웃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섞여 있어요. 2번째 당첨금을 받은 상마는 외제차 전시장을 찾아갑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 차는 8천만 원입니다. 영업사원이 설명합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상마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마는 운전대를 쥔 손을 내려다봅니다.
부드러운 가죽 핸들, 고급스러운 차 내부. 이게 내 차라니. 상마는 혼잣말을 합니다. 백화점에서는 가족에게 명품 옷과 가방을 사줍니다. 정희에게는 2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수진에게는 운동화를, 민준에게는 최신형 노트북을 선물해요. 아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돼. 상마는 손을 휘젓습니다. 이때부터 상만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가끔 배송을 빼먹기도 해요.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상만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냅니다. 한 달 후 상만은 택배 회사에 사직서를 냅니다. 김대리, 무슨 일이에요? 20년 넘게 일했는데. 팀장이 놀라며 묻습니다. 이제 그만하려고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아쉽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상마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사를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희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요? 왜요? 정희는 깜짝 놀랍니다.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30억이 넘게 있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죠. 그냥 놀면 어떡해요. 정희는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상마는 듣지 않아요. 괜찮아. 이 돈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돼. 그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켭니다. 매주 토요일 상마는 편의점에서 로또를 삽니다. 이제는 1회 구매에 최대치인 10만 원씩 구매해요. 편의점 주인도 이상하게 여깁니다. 손님, 로또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운이 좋거든요. 상마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4개월이 흐른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세 번째 1등 당첨입니다. 이번에는 18억 원이에요. 상만의 총 당첨금은 이제 53억 원이 됩니다. 거실에서 당첨 소식을 확인한 상만은 소리를 지릅니다. 됐어. 또 됐어.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의 반응이 다릅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민준과 수지는 당황합니다. 아빠,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소리야? 운이 좋은 거지. 상마는 웃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날 밤 상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3번이나 1등에 당첨됐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신이 날 선택한 거야. 상마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만심이 가득합니다. 정희는 옆에서 남편을 바라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새 아파트는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첨 후 상만의 삶은 급격히 변합니다. 어느 금요일 밤 상만은 강남의 고급 룸살롱을 찾아가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건물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엽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검은 정장을 입은 지배인이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상마는 VIP룸으로 안내받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린 넓은 방이에요. 오늘 예산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배인이 공손하게 묻습니다. 500만 원 정도요. 상마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여성 접대부 3명이 들어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그녀들이 상만 옆에 앉아요. 손님, 오늘 처음 오셨어요? 한 여성이 웃으며 묻습니다. 응, 처음이야. 그럼 오늘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술이 나오고 안주가 나오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상마는 점점 치기가 오르며 말이 많아져요. 나 요즘 돈 좀 있거든. 로또 3번이나 당첨됐어. 3번이요? 진짜요? 여성들이 놀라며 눈을 크게 뜹니다. 그럼 거짓말 아니야. 50억 넘게 있어. 와, 대박. 오빠 정말 운 좋으시네요. 접대부들은 상만을 치켜 세웁니다. 오빠 다음에도 꼭 저희 불러주세요. 그래, 그럴게. 상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새벽 3시 상만은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정희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들어와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왜? 친구들이랑 술 마셨는데. 상마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합니다. 정희가 다가와 남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요. 술 냄새와 함께 진한 향수 냄새가 납니다. 당신 어디 다녀온 거예요? 친구들이랑 술집 갔다니까. 상마는 짜증을 냅니다. 이 향수 냄새는 뭐예요? 당신 지금 어디서 놀다 온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시끄러워.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상만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상만은 강남의 유흥업소를 찾아가요. 룸살롱, 나이트클럽, 고급바.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쓰지만 아깝지 않습니다. 형님, 오늘도 오셨네요. 큰 손이세요. 접대부들은 상만을 환영합니다. 한 달에 유흥비로만 2천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집 안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어요. 정희는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고 민준과 수진도 아버지를 피합니다. 아빠가 왜 저러는 거야? 수진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어느 토요일 밤 또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4번째 로또 1등 당첨이에요. 이번에는 12억 원입니다. 상만의 총 당첨금은 이제 65억 원이 됩니다. 또 됐어. 내가 또 됐다고. 상만은 거실에서 환호합니다. 하지만 정희는 웃지 않아요. 당신 이제 그만해요. 제발. 뭘 그만해? 나 운 좋은 거잖아.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4번이나 당첨되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상만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만심에 빠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신이 날 선택했어. 그의 눈빛은 이제 정상이 아닙니다. 4번째 당첨 후 상만은 해외 카지노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마카오예요.
호화로운 카지노 호텔에 체크인하고 게임장으로 향합니다. 바카라 테이블 앞에 앉아요. 베팅은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딜러가 묻습니다. 100만 원. 상만은 칩을 밀어 넣습니다. 카드가 오픈되고 상만이 이깁니다. 200만 원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잃기 시작해요. 다시 한 번만. 이번엔 딸 거야. 상만은 베팅 금액을 올립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판돈이 점점 커집니다. 일주일 동안 마카오에 머물며 상만은 5억 원을 잃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해요. 아직 60억이 남았어. 괜찮아. 상만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상만의 생활은 계속 망가집니다. 이번에는 라스베이거스로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로 날아가요. 한 달에 열흘 이상을 해외에서 보냅니다.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이 시기 상만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느 날 먼 친척이 전화를 걸어와요. 상만아, 나 사촌 형이야. 오랜만이지? 아, 형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상만은 주저없이 돈을 빌려줍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씩 연락을 해와요. 상만아, 우리 중학교 동창이잖아. 애 등록금이 급한데 200만 원만 도와줘.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상만은 계속 돈을 빌려줍니다. 한 달에 8천만 원이 넘게 나간 적도 생깁니다. 하지만 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저 자식들이 날 이용한 거야. 상만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 아내까지. 어느 날 정희가 친구와 점심을 먹고 돌아왔을 때예요. 어디 갔다 와? 상만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친구랑 밥 먹었어요. 누구랑? 남자야, 여자야? 여자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 정희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거짓말 마. 당신 혹시 남자 만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려요. 정희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상만은 믿지 않아요. 그날 밤 정희가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확인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SNS까지 모두 뒤져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상만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며칠 후 상만은 인터넷으로 초소형 CCTV를 주문합니다. 집 안 곳곳에 몰래 설치해요. 거실, 부엌, 현관, 심지어 침실에까지. 당신들이 뭘 하는지 다 볼 거야. 상만은 혼잣말을 합니다. 정희가 외출할 때마다 상만은 추궁합니다. 어디 가는 거야? 누구 만나는 거야? 마트 가요. 장 보러. 혼자 가? 진짜? 네, 혼자 가요. 왜 이러세요? 당신 요즘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상만의 목소리는 공격적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요? 정희는 울먹입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와 소리칩니다. 아빠,
왜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너희는 몰라. 다들 내 돈만 노리고 있어. 상마는 아들을 노려봅니다. 아빠 정신 좀 차려요. 돈 때문에 미쳤어요? 뭐? 지금 내가 나한테 미쳤다고 했어? 상만이 민준에게 다가갑니다. 정희가 남편을 막아섭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날 밤 집안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가족들. 상마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술을 마셔요. 다들 날 배신하려고 해. 그는 중얼거립니다. 몇 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5번째 로또 1등 당첨이에요. 10억 원입니다. 총 당첨금 75억 원. 하지만 이 소식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상만이 당첨 사실을 말하자 정희는 무표정하게 서 있어요. 당신, 이제 끝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미쳤어요. 가족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쳤다고? 내가? 상마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75억 원 가진 사람이 왜 미쳤어? 나는 성공한 거야. 상만이 소리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가족 의심하는 게 성공이에요? 정희도 소리칩니다. 민준과 수진이 방에서 나옵니다. 두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해요. 아빠, 우리 이제 못 살겠어요. 수진이 울먹입니다. 상마는 가족을 둘러봅니다. 모두가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상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너희가 날 이해 못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날 밤 상마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75억 원이 있는데 왜 모두가 자신을 떠나려 하는 걸까?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5번째 당첨 후 상만의 삶은 통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통장 잔고를 확인해요. 65억 원이 넘는 돈이 그의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상마는 혼잣말을 합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상마는 명동의 명품 매장을 찾아갑니다. 여성 핸드백 코너로 가서 가장 비싼 제품을 가리켜요. 이거 5개 포장해 주세요. 고객님, 이 제품은 한 개에 800만 원인데 정말 5개 구매하시는 건가요? 직원이 확인합니다. 네, 빨리 포장해요. 상마는 신용카드를 내밉니다. 저녁이 되자 상마는 강남의 고급 클럽으로 향합니다. 오늘 산 명품 가방들을 들고 들어가요. 오빠, 오늘도 오셨네요. 단골 접대부들이 환영합니다. 이거 너희 선물이야. 상마는 가방들을 나눠줍니다. 오빠 진짜요?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여성들이 환호합니다. 별거 아니야. 나한텐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상마는 우쭐해하며 웃어요. 술이 계속 나오고 밤은 깊어갑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상마는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집은 조용해요.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오전 11시쯤 일어난 상마는 아무도 없는 집을 둘러봅니다. 정희의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절반 이상 사라졌어요. 민준과 수진의 방도 텅 비어 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어요. 상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칩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친정 갑니다. 상마는 편지를 구겨 던집니다. 갈 테면 가.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텅 빈 집에 혼자 남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상마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습니다. 여보 나야. 전화 좀 받아. 음성 메시지를 남기지만 답이 없어요. 민준에게도 전화합니다. 아빠 전화하지 마세요. 민준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수지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요. 상마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가족이 떠난 집은 너무 조용해요. 괜찮아. 나한테는 돈이 있어. 그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날 밤부터 상마는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소주 1병, 2병, 3병. 치기가 오르면 유흥업소로 향해요. 형님,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지배인이 묻습니다. 응. 오늘은 크게 놀고 싶어. 1천만 원 쓸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매일 밤 유흥비로 1,000만 원씩 쓰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3억 원이 넘게 나가요.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2달 후 상마는 싱가포르 카지노로 날아갑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닌 한 달 동안 머물 계획이에요. 이번엔 크게 딸 거야. 상마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카지노의 VIP룸에서 상마는 바카라를 합니다. 베팅 금액은 처음부터 1,000만 원 단위예요. 첫날은 2억 원을 땁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상마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운이 돌아섭니다. 한 판에 5천만 원을 잃고 다시 베팅하면 또 잃어요. 다음 판에는 딸 거야. 상마는 판돈을 계속 올립니다. 일주일 만에 5억 원을 잃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아직 55억이 남았어. 괜찮아. 상마는 계속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만의 통장에는 45억 원만 남아 있습니다. 20억 원을 날린 거예요. 하지만 상만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잖아.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상만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김상만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투자 컨설턴트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잠시 만나 뵙고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만은 호텔 라운지에서 이동훈을 만납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어요. 김 사장님, 제가 확실한 투자처를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은 서류 몇 장을 펼쳐 보입니다. 베트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예요.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를 보장합니다. 정말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죠? 상만이 묻습니다. 저희는 이미 정부 허가를 받았고 대형 건설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이동우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서류에는 그럴듯한 도장과 서명들이 있어요. 얼마를 투자하면 되는데요? 최소 10억 원부터 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15억 원 투자하시면 3년 안에 45억 원을 드릴 수 있어요. 이동훈의 말에 상마는 혹합니다. 45억 원이면 지금 잃은 돈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좋아요. 투자하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사장님. 이동훈은 웃으며 계약서를 꺼냅니다. 상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10억 원을 송금합니다. 한 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동훈은 악수를 청하고 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지만 이동훈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상마는 전화를 걸지만 꺼져 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이상한데? 상마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 주소를 찾아가 보니 텅 빈 사무실만 남아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여기 있던 회사 연락처 아세요? 몰라요. 그냥 하루 만에 짐 빼고 사라졌어요. 상마는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10억 원을요? 경찰관은 피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솔직히 돈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상만이 소리칩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만은 분노와 좌절에 빠집니다. 왜 다들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집어 던져요. 액자가 깨지고 의자가 넘어지고 집안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날 밤 상마는 소주를 마십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치기가 오르자 눈물이 나와요. 정희야, 미안해.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몇 달이 흐릅니다. 상마는 여전히 술과 도박을 멈추지 못해요. 카지노에서 또 5억 원을 잃고 유흥비로 3억 원을 씁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듭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현재 잔액이 5억 원 미만입니다. 자산 관리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알았어요. 상마는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가 배달됩니다. 정희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서류에는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재산의 50%를 요구합니다. 상마는 서류를 읽으며 한숨을 쉽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갑니다. 김상만 씨 이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인과 합의하는 게 좋겠어요.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해요. 네, 결혼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이니까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현금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상마는 고개를 떨굽니다. 한 달 후 상마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습니다. 5억 2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팝니다. 7천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빨리 팔아야 해요. 급하니까 가격 좀 내려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애원합니다. 아파트가 팔리고 상마는 돈을 정리합니다.
통장 잔고 3억 원, 아파트 매각대금 4억 5천 합쳐서 7억 5천만 원. 이 중 절반인 3억 7천5백만 원은 정희에게 줘야 합니다. 양육비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상만의 손에 남은 돈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75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추락한 거예요. 1년 만에 72억 원을 날린 겁니다. 상만은 은행 통장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는 고개를 감싸집니다.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진 상만은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제일 싼 원룸 있나요? 서울 외곽 지하 단칸방이 월세 30만 원인데요. 그걸로 할게요. 상만은 힘없이 대답합니다. 짐을 싸서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합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창문도 제대로 안 열리는 방이에요. 상만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지하 주차장의 어두운 천장만 보이는 작은 창문. 상만은 그 창문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단칸방의 첫날 밤입니다. 상만은 벽에 기대어 앉아 천장을 바라봐요. 페인트가 벗겨진 천장에는 얼룩이 가득합니다. 냉장고도 텔레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에요. 짐가방 하나만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상만은 휴대전화를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잔액 2억 9,654만 원. 한 달 전만 해도 수십억이 있었는데 이제 3억도 안 남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집니다. 밤이 깊어지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상만은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해요. 소주 2병과 컵라면 하나를 삽니다. 3,800원입니다. 계산을 하며 상만은 쓴 웃음을 짓습니다. 1년 전에는 하룻밤에 1,000만 원을 썼는데 지금은 컵라면 값도 아까워요. 방으로 돌아와 소주를 따릅니다. 첫 잔을 단숨에 들이켜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상만은 혼잣말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상만은 두통에 시달리며 일어납니다. 빈 소주병 2개가 바닥에 나뒹굴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지만 정신이 들지 않아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수척해졌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기름기로 번들거립니다. 이게 나야? 상만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전 11시 배가 고파 편의점으로 갑니다. 삼각김밥 2개를 사서 방으로 돌아와요. 차가운 김밥을 씹으며 텅 빈 방을 둘러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오후 내내 상만은 방 안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에 얼룩을 세어봐요. 하나, 둘, 셋. 15개입니다. 시간은 너무 천천히 흘러갑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나가기 싫어요. 상만은 그냥 누워서 배고픔을 참습니다. 내일 먹으면 되지. 그는 눈을 감습니다. 일주일이 흐릅니다. 상만의 생활은 같은 패턴으로 반복돼요.
늦게 일어나고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습니다. 가끔 소주를 마시고 밤늦게 잠이 들어요. 체중은 눈에 띄게 빠집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벨트 구멍을 한 칸 더 조여야 해요. 거울을 보면 볼이 쑥 들어간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날 오후 상마는 정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5번째 신호음에 정희가 받습니다. 여보. 상만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당신이 술, 도박 끊고 정신 차린다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나 정말 힘들어. 혼자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아. 상만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당신 스스로 변해야 해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보,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상마는 휴대전화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요.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닿지 않습니다. 민준에게도 전화를 겁니다. 아빠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준아, 아빠 목소리 좀 들어줄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마는 목이 메입니다. 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녀요. 아빠 도움 필요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냉담합니다. 민준아,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수진에게도 전화하지만 받지 않아요. 1번, 2번, 3번. 계속 신호음만 울립니다. 상마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집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상마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요. 어깨가 떨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가족을 망쳤어. 그날 밤 상마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시려고요. 방으로 돌아와 병을 엽니다. 뚜껑을 돌리다가 손이 멈춥니다. 문득 5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택배차에 오르던 자신. 정희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웃던 순간.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김밥을 먹던 주말.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상마는 소주병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려요. 돈이 날 망쳤어. 병을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습니다. 마시고 싶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상마는 소주병을 싱크대에 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상마는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도박 중독 치료라고 입력해요. 여러 사이트가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 상담도 검색합니다. 많은 정보가 쏟아져요.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한 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갑작스러운 부로 인한 심리 트라우마 전문 상담소. 상마는 그 링크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가 열리고 상담사 소개가 나와요. 오정우 상담사. 벼락부자 증후군 전문가.
상마는 글을 읽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치료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상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우 상담사입니다.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요.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상만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네,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 내일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오후 2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상만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안 돼. 도움이 필요해. 그는 중얼거립니다. 그날 밤 상만은 오랜만에 씻습니다. 면도도 하고 머리도 감아요. 거울을 보니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척하지만 눈빛에 뭔가 달라진 게 보여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침대 옆에 놓아둡니다. 내일 입을 옷이에요. 제대로 해보자. 이번엔 달라져야 해. 상마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얼룩투성이 천장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여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상마는 조용히 묻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립니다. 양동이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 뚝뚝뚝.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상마는 눈을 감습니다. 오랜만에 술 없이 잠드는 밤이에요. 꿈속에서 정희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웃고 있어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정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상마는 잠결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눈물입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지하 단칸방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와요. 상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에요.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내일이면 상만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펼쳐질 거예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상만은 지하철을 탑니다. 서울 중심가로 향하는 2호선이에요.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 다림질한 셔츠.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상마는 계속 시계를 확인해요. 약속 시간은 2시인데 벌써 1시 반입니다. 늦으면 안 돼.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상담소 주소를 찾아갑니다. 깨끗한 빌딩 7층에 위치한 상담소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상마는 심호흡을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분위기의 대기실이 나타납니다. 흰색 벽에 따뜻한 조명,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김상만 씨 맞으시죠? 상담소 직원이 웃으며 맞이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마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선생님께 알려드릴게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듭니다. 5분 후 안쪽 문이 열립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요.
검은 테 안경을 쓰고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김상만 씨 맞으시죠? 저는 오정우입니다. 그는 손을 내밉니다. 상만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정우는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상담실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어요. 부드러운 소파 2개가 마주 보고 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정우가 말합니다. 상만은 소파에 앉지만 몸이 뻣뻣합니다.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 올려놓아요. 오정우는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넵니다. 먼저 차 한잔 하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상만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요. 조금 진정이 됩니다. 오정우는 메모장을 펼치지만 서두르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립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오정우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상만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아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 어렵죠. 괜찮아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오정우가 미소 짓습니다. 상만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는 1년 전에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한 번이 아니라 5번이요. 오정우의 표정이 약간 변합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이해하는 표정이에요. 총 75억 원을 당첨받았습니다. 상만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3억도 안 남았어요. 그는 고개를 떨굽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오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합니다. 상만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해요. 첫 당첨의 기쁨, 빚을 갚던 순간 새 아파트를 사던 날. 그러다 2번째, 3번째 당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유흥업소에서 돈을 쓰던 일, 카지노에서 수억을 잃던 순간. 아내를 의심하고 CCTV를 설치하고 가족에게 폭언을 하던 날들. 아내와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상만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오정우는 티슈 상자를 건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상만은 티슈를 받아 눈물을 닦아요. 한참 동안 울고 나서야 진정됩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오정우가 조용히 묻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상만은 지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오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상만 씨, 당신이 겪은 것은 벼락부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벼락부자 증후군이요? 네. 갑작스럽게 큰 돈을 얻으면서 생기는 심리적 트라우마예요. 오정우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갑자기 큰 변화를 겪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돈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되면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정우의 말에 상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만 씨는 돈을 얻으면서 동시에 불안감, 의심, 중독에 빠졌어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상만이 묻습니다. 75억이라는 돈은 상만 씨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죠. 오정우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에 썼어요. 빚도 갚고 집도 샀고.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당첨되면서 상만 씨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오정우의 말이 전곡을 찌릅니다. 신이 저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만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만심이 판단력을 흐렸고 통제력을 잃게 만들었죠. 오정우는 물 한 잔을 마시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상만 씨는 인간 불신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돈만 노린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맞아요. 아내까지도 의심했어요. 상만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납니다. 이건 치료가 필요한 마음의 병입니다. 오정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만은 간절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다 잃었어요. 가족도 돈도 모든 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정우의 말에 상만은 고개를 듭니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요? 정말 나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만 씨의 의지가 필요해요. 오정우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술과 도박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상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번째, 익명의 중독 치료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중독 치료 모임이요? 네. AA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고 GA는 도박 중독자 모임입니다. 거기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오정우는 설명합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세 번째, 일상적인 노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이요? 지금 제 나이에 다시 일을 한다고요? 상만이 놀라며 묻습니다. 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오정우는 상만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노동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상만 씨는 20년 동안 택배 기사로 일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 일에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고객들이 감사하다고 할 때 뿌듯했을 거예요. 오정우의 말에 상만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돈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정우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돈은 관리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상만은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상담은 매주 1회씩 진행할 겁니다. 오정우가 일정표를 꺼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AA와 GA 모임에도 참석하세요. 제가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정우는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금융 단절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금융 단절이요? 네.
통장은 최소 생활비만 남기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부인분이 좋을 것 같은데. 오정우의 제안에 상마는 망설입니다. 부인이 저를 만나줄지 연락해 보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는 걸 보여주면 될 겁니다. 신용카드는 모두 해지하고 현금만 사용하세요. 하루 3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답답하지 않을까요? 처음엔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게 치료입니다. 오정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상마는 일어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봬요. 오정우는 문까지 배웅합니다. 상담소를 나서며 상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날 저녁 상마는 오정우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갑니다. 강남구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AA 모임 장소예요. 계단을 내려가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10명 정도가 둥글게 앉아 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다양해요. 처음 오셨어요? 50대 남자가 웃으며 다가옵니다. 네, 처음입니다. 상마는 수줍게 대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남자는 빈자리를 가리킵니다. 상마는 조심스럽게 앉아요.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술을 끊은 지 2년 됐어요. 이철수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차례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50대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사업을 했지만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5억 원을 잃었죠. 하지만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40대 여성이 이어서 말해요. 저는 복권에 당첨된 후 쇼핑 중독에 빠졌어요. 3년 만에 10억을 다 썼습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일하며 살고 있어요. 상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진행자가 묻습니다. 상마는 천천히 손을 듭니다. 네, 저 오늘 처음입니다. 환영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상마는 일어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해요. 저는 김상만입니다. 로또에 5번 당첨돼서 75억을 받았지만 거의 다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술과 도박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상만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따뜻한 박수예요. 모임이 끝나고 몇 사람이 상만에게 다가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했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건네는 사람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마는 가슴이 따뜻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지하 단칸방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변할 수 있어. 나는 변할 수 있어. 상마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밤입니다. 상마는 매주 오정우의 상담을 받고 AA와 GA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었고 도박 생각도 점점 줄어듭니다. 손떨림도 많이 나아졌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상마는 오정우가 소개해준 택배 회사를 찾아갑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물류센터예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상마는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아, 김상만 씨죠? 오정우 선생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40대 팀장이 악수를 청합니다. 경력이 20년이라고 들었는데 다시 시작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쉬었는데 이제 다시 일하고 싶어서요. 팀장은 상만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한데 경력자니까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상만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새벽 5시 반입니다. 다음 날 새벽 상마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1년 만에 다시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니 택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익숙한 풍경입니다. 상마는 배정받은 차량에 올라타요. 핸들을 잡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180개 정도 되겠네요. 동료 기사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마는 짐을 싣기 시작해요.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아픕니다. 50대 중반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첫 번째 배송지는 아파트 5층입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요. 중간에 멈춰 서서 숨을 고릅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상마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택배입니다. 문이 열리고 30대 주부가 나와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상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인사치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누군가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마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삽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어요. 예전에는 정희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는데 지금은 혼자입니다. 언젠가 다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을까? 상마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후에도 배송을 이어갑니다. 5번째 배송지는 단독주택이에요. 초인종을 누르자 70대 할머니가 나옵니다. 할머니는 상만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기사님, 오랜만이네요. 네? 저를 아세요? 물론이죠. 5년 전에 우리 집에 배송 자주 오셨잖아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습니다. 상마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맞아요. 5년 전 이 동네를 담당했었어요. 아, 맞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잠시. 다른 일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상마는 쑥스럽게 웃습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기사님 늘 친절하셨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상만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기사님도 힘내세요. 수고가 많으시죠.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음료수 한 병을 꺼내 건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상만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녁 7시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상만은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한참을 생각해요. 오늘 하루가 힘들었지만 뿌듯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감사 인사를 듣는 것. 이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게 진짜 삶이야. 상만은 혼잣말을 합니다. 유흥업소에서 돈을 뿌리던 것, 카지노에서 판돈을 거는 것. 그건 삶이 아니었어요.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와 간단히 씻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사와 식탁에 앉아요.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했어. 상만은 자신을 칭찬합니다. 밤이 되자 노트를 펼칩니다. 오정우가 매일 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오늘 180개 배송 완료. 70대 할머니가 음료수를 주셨다. 고마웠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 짧지만 진솔한 기록입니다. 3개월이 흐릅니다. 상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나갑니다. AA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해요. 이제 그는 새로 온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나아집니다. 상만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75억을 가졌지만 다 잃었어요. 지금은 택배 일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지금이 더 행복해요. 사람들은 상만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박수를 쳐주고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상만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힘 얻어갑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상만은 용기를 냅니다.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듭니다. 정희와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거예요. 정희야. 첫 문장을 쓰고 상만은 멈춥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쓰기 시작합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돈 때문에 너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어. 의심하고 폭언하고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었지. 나는 미쳤었어.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중요하다는 걸. 나는 지금 다시 택배 일을 시작했어.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배송을 다니고 있어. 술도 완전히 끊었고 도박도 끊었어. 상담도 받고 있고 중독 치료 모임에도 나가고 있어.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너희가 돌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용서받고 싶어. 그리고 말하고 싶어. 너희를 사랑한다고. 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집니다. 상만은 눈물을 닦고 계속 씁니다. 민준에게도 편지를 써요. 민준아, 아빠가 내 대학 시절을 망쳤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한다는 거 알아. 자랑스러워. 아빠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아빠는 돈 때문에 무너졌지만 너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 있잖아.
건강하게 잘 지내라. 사랑한다. 수진에게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수진아, 전화 안 받는 거 이해해. 아빠가 너무 무서웠을 거야. 미안해. 딸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이제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매일 일하고 상담받고 술 끊고 살아. 언젠가 내가 아빠를 다시 봐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 사랑해, 우리 딸.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습니다. 주소를 쓰며 손이 떨려요. 정희의 친정 주소입니다. 상마는 우체통 앞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보내자. 진심을 전하자. 그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습니다. 편지는 입구 속으로 사라져요. 제발. 읽어줬으면 좋겠다. 상마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일주일 후 상만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옵니다. 발신자는 정희예요. 상만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문자를 엽니다. 편지 받았어요.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겠어요. 조금씩 연락해요. 짧은 문장이지만 상만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만은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배송 건수도 늘리고 고객 응대도 더 친절하게 해요. 기사님, 정말 친절하세요. 다음에도 꼭 기사님이 배송해 주세요. 고객들의 칭찬이 쌓입니다. 한 달 후 정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상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요. 여보, 내일 점심에 만날 수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입니다. 만날 수 있어? 정말? 네. 이야기 좀 나눠봐요.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서울역 근처 카페로 와요. 문자 보낼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상마는 기쁨의 소리를 지를 뻔합니다. 만날 수 있어. 정희를 만날 수 있어. 그는 방 안을 뛰어다닙니다. 다음 날 상마는 새벽부터 준비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면도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정희가 먼저 와 있습니다. 상마는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봐요. 2년 만에 보는 아내입니다.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보. 상마는 테이블로 다가갑니다. 앉아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상만이 먼저 입을 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편지 읽었어요. 정말 변했어요? 정희가 묻습니다. 응. 매일 일하고 술 끊고 상담받고 있어. 이제 달라졌어. 보여줘야 해요. 말로만은 안 돼요.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상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 민준이는 열심히 일하면서 학교 다녀요. 수진이는 아직 아빠 얘기만 나오면 힘들어해요. 상마는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정말 나쁜 아빠였어.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계속 연락해요. 천천히 지켜볼게요. 정희가 일어섭니다. 여보 고마워. 기회를 줘서. 아직 기회를 준 건 아니에요. 지켜보는 거예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갑니다. 상만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에요. 화면이 전환됩니다. 오정우의 상담실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벼락부자 증후군은 갑작스러운 부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트라우마입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오정우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치료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중독 행동을 끊어야 합니다. 술, 도박, 쾌락 추구를 멈춰야 해요. 둘째, 금융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세우는 거죠. 셋째, 일상적인 노동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노동이 사람을 증명합니다. 넷째, 가족과의 관계를 재건해야 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면은 다시 상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택배 차량 앞에서 미소 짓고 있어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6개월 후입니다. 상만은 여전히 매일 배송을 나갑니다. 정희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민준도 가끔 아버지와 통화를 합니다. 수지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문자는 주고받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상만은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내일 배송할 물건 리스트를 확인하며 상만은 미소 짓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야.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떠오릅니다. 돈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책임입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와 스스로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상만은 새벽 거리를 달리는 택배차 안에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상만은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